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모두 하락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750억 매도, 기관 투자자는 2,40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800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양매도 진행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반등을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은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 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점을 높이는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고요. 60일선 받치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는 분명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런 분위기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예산안 통과에 의해서 내년 초까지는 이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두 건이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을 막고 있던 그런 움직임은 조금 걷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적절한 밴드 내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400억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5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이틀 정도 크게 매수하고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이 물량을 많이 줄였고요. 이제는 매수세에 좀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는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 이 시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상승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60일선을 코스닥은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60일선 회복을 위해서는 한 850포인트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확실히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코스닥이 있는 그런 경기 위주로의 이런 종목들이 그죠? 성장주들이 지금 침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에 조금 꺾인 모습이긴 하고요. 다음 이 경기 활성화를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확실히 코스닥에 대한 반등폭이 컸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반등을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유사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1,800억, 1,200억 정도 이렇게 크게 또 매도를 하면서 계속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에서는 좀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니케이 상해 종합도 금요일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내릴 만한 이슈들이 하나둘씩 걷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동 쪽에서도 그런 전쟁에 대한 중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해서도 이 증시 전체가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1296원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원 정도 반등했지만 아래 꼬리를 계속 찌르면서 이렇게 하단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내린다면 이제 전 저점까지도 환율이 충분히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50원, 그 다음에 1240원, 30원까지 쭉쭉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환율이 힘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그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로 결국에는 진입을 이번에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1200원 아래로 1100원 아래로 환율은 떨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추세는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지수 선물은 거의 뭐 부합 수준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었고 유럽 증시가 한 1%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좀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5달러, 75.8달러고요. 계속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지금 최근에 어제 한번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달러 수준에서 순식간에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하루 반등을 했는데 이 추세를 모아서 또 한번 이 유가가 올라갈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펙에 대한 추가 감산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감산을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이전처럼 막 90달러, 100달러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 지금 3달러를 깨고 내려갔고요. 2.96달러까지 가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이제 고점을 계속 향해서 가고 있다가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그래도 이전처럼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뭐 멈추어서 유지를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천연가스가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나둘씩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안정한 느낌을 줄 거고 좀 반등하기 쉬운 환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3%, 그죠? 한 4% 밑으로 이제 좀 떨어졌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뭐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좀 오른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고요. 점점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도 서서히 이제 저점을 찍고 미국 국채도 반등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국채 금리도 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당연히 기준 금리도 안정화를 찾을 것이고요. 위험 자산으로의 그런 유입이 자금 유입이 또 한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이제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 5년 동안 꾸준히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라고 한다면 한 3%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 3% 중반 수준까지 좀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 기대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도 계속해서 반전이 나타나서 좀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큰 이슈 없이 좀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전쟁도 좀 마무리가 되고 좀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10원 하락해서 1.44% 하락했고요. 14,39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 떨어진 만큼 크게 지금 이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시작부터 뭐가 코스피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크게 많이 없었고 14,4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137만 주로 거래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죠. 점점 적은 물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37만 주면 지금 이제 160만 주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만큼 지금 전체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치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적절한 시기에 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를 이어갈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래가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서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소식에 의한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갑작스런 그런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는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이때까지 증시의 반등세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급락 이후에 좀 반등하는 추세는 이렇게 21선 하나 돌파하고 21선 찍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고요. 61선과 21선 갭을 메우면서 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둘씩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간다면 시간이 좀 걸릴 만한 그런 반등 스테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차곡차곡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느낌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우리가 평소에 횡보하던 그 가격대로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 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갑작스러운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추세대로 간다면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에 의해서 좀 이런 긴 벽을 생각보다 빠르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100%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가를 눌렸던 그런 이 증시에 대한 하락이 멎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네, 같이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별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60월봉선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네,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가 14만 5천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만 1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하게 양매도 진행되었고 뭐 금융투자보험은 크게 움직임 없었지만 투시는 3만 9천 주 매도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0만 주 또 매도를 하면서 또 3일 이 매수했던 것을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사모펀드도 11,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도 계속 뭐 한쪽은 매수를 계속 이어가거나 매도를 계속 하거나 이런 수급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 대해서 누군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수급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더 지나 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1월 6일부터 해서 조금씩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지금 MSCI 리밸런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232만 주로 전날보다 더 줄긴 했습니다. 6만 주 정도 줄었고요. 차곡차곡 이제 계속 줄긴 합니다. 확실히. 네, 그래서 1320만 주 고점을 찍고 1230만 주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11월 16일, 11월 17일에도 크게 1 공매도 거래가 없었고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뭐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이 공매도를 많이 친 모건 스탠리가 그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분명히 그 많은 물량을 상환을 하는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어떤 명분으로 진행을 할지
그게 이제 MSCI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한증권 쪽으로도 지금 매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오늘 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고요. 최근에도 계속 이 매수 상위 창구에 신한증권 창구가 나오고 있고요. 10일 동안 뭐 20일 동안의 집계를 하더라도 순매수 1위가 신한증권 95만 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는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는 아직까지 뭐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남은 기간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는 공매도 상환 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무작정 그 공매도를 연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매도도 어느 정도 상환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한다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매도를 상환하는 것도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시기가 나오면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매도 잔고 1200만 주 정도가 언제 상환이 되는지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없이 진행 중이다. 대차 잔고는 27만 주 줄었고요. 체결이 14만 주에서 한 13만 주 정도가 잔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2820만 주로 잔고는 마무리가 되었고, 뭐 이 정도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2820만 주, 2900만 주 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는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그때까지는 한번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추적 물량은 7만 주 매도, 당일 물량도 6만 6천 주 매도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뭐 거래량도 없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크게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보유율은 13%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꽤나 이제 보유를 좀 높여놨죠. 그래서 다시 13%대로 진입을 했고, 나머지 이제 0.8% 정도가 지금 공매도화 되어 있을 텐데, 그 0.8%에 대한 공매도를 어떻게 또 이제 상환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뭐 거래량도 부족하고 차트에 대한 위치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깊이 들어갈 만한 소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징계 수위가 이제 결정되지 못하고 그런 증선위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 수주공사 관련 회계 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위는 징계 원안인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를 하면서도 감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첨부해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한 건을 올리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감리위는 증선위를 보좌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일에 전날이죠. 16일 정도에 정례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경론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손실에 대한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천억 원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이 17년, 19년 기간 동안 나누지 않았다라는 이 것에 대해서 회계 위반, 그죠? 분식 회계라는 기사를 내면서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그죠? 를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적잖은 감리위원들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시에
정부 지원을 앞두고 있었다. 요거는 이제 3조 자구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원가 상승분의 분담 책임을 놓고 발주처와 분쟁을 벌이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손실을 늦게 반영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로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손실로 잡는 것 자체가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손실로 잡는 것이고요. 미리 손실을 잡고 그렇게 나중에 수익을 잡는 거나 뭐 나중에 조금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 속에 나중에 이제 손실을 잡는 거나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중대하게 그렇게 3천억 손실로 인해서 크게 떨어졌느냐, 그 당시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하락할 대로 하락한 상황 속에 저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실 반영이 되었더라도 그 해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는 사실 크게 없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그 다음에 이런 이 분쟁 상황 속에 고의로 보기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리위원들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감리위부터 감론의박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증선이 올라가면 고의에서 중과실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징금 규모도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될 텐데 일단은 40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근데 400억 원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징계 수위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뭐 한 100억 미만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처럼 기사를 막 쏟아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도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고, 네. 참 며칠 동안 이 분식 회계라든지 회계 위반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조용합니다. 네, 이렇게 기사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 기사는 없네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스킬 파워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주주의 집단 소송을 지금 비소할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젠 로펌이라는 곳에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 CFPP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고객사 자금 부족을 숨겨서 주주에게 손실을 막대하게 입혔다라는 그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계속 급등락을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평소의 주가 대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달러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비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뭐 소송이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 뉴스케일 파워의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SM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혁신형 SMR 기본 설계를 성과 점검을 했고요. 표준 설계를 이제 내년에 본격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표준 설계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 모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SMR이라는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주목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R&D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신호 때문에 그리고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원자력 에너지 관련해서는 그 주가를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캐퍼가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카메코라든지 그 다음에 이 우라늄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에너지는 특히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어제도 3.2% 올라가면서 최근 5년 내에 최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우라늄 원료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렇게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지만 그 관련 공사를 하는 기업들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코도 마찬가지고요. 카메코도 보시면 이렇게 0.6달러 올라서 45달러, 5년 내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로는 지금 SMR 뉴스캐퍼를 지분을 많이 들고 있죠. 최대 주주인데요. 지금 5년 근처 가격, 그죠? 최고점에 위치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그 관련 기업들, 플랜트 건설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도 미국의 지원으로 이제 원전 개발을 박차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필리핀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에 주목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협력에 관한 1, 2, 3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협정 체결식에서 미국은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원자력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필리핀과 관련 설비와 자재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난해 11월부터 필리핀과 협상을 해왔고 이번에 그 관련 미국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 간의 그런 사용 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필리핀의 바탄 원전도 사업에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 필리핀 바탄 원전 재건을 이제 우리나라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필리핀과 이 소형 모듈 원전 진출을 위한 협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류가 있고요.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지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2050년까지 그 에너지에 대한 3배 공급을 3배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힘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IPEF라고 청정경제 협정 타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IPEF는 총 14개 국가 정도, 그죠? 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PEF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작년 5월에 출범을 했고요. 이 국가들이 이제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이 증가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탈탄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는 이름 하에 동맹들이 출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에너지 관련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CF100이라는 협력체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출범도 있지만 지금 이제 12월 초에 있을 그 세계 기후 이 협의 모임에서 또 이제 CF100에 대한 공식적인 출범이 또 나오지 않을까, 미국 주도로 해서 그 관련 국가들이 또 이제 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 공격적인 진출을 발표한다라고 하니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11월 말까지는 MSCI 잘 넘어가고 12월 초에는 이제 뭐 국내외적으로 좀 원자력 플랜트에 대한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하고요. 미국의 그런 이제 원자력 확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니 분명히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들 좀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